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이제 6월 16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14장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또 새로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뭐 간단하게 제가 어떤 부분을 공부를 하게 될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제 교육을 하기 전에 이제 그 챕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제가 항상 해드리거든요. 어차피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다 보면 공부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지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은 먼저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발성배전 시험이 위주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어떤 것들을 물어보시는지 전체적인 걸 이해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메일로 나눠지는 자료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개별적으로 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송배전공학이 오늘 끝납니다. 송배전공학이 끝나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뭐 지금 사실 56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2달 정도부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100일 남았다고 얘기한 지가 엊그제인데 벌써 지금 한 60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수능도 보면은 시험 보실 때 100일 작전해가지고 막 열심히 공부하시죠. 마찬가지로 기수하고 시험 공부도 단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암기를 하셔야지만 나중에 답안지를 쓰실 때 좀 유리합니다. 왜냐면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키워드가 바로 나와서 답안지를 쓰셔야지만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처음 오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훈련이 좀 미흡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부분을 이해를 하고 암기하는 방법들을 제가 중간중간에 키워드를 가지고 설명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키워드 부분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과정들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서에 대한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요 다음에 이제 8월달 이후부터는 이제 기본서를 빼고 기본서에서 약간 응용된 교재를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암기하는 부분. 그러니까 올 6개월 동안은 이제 2회 2주로 가겠다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암기하는 방법 위주로 해가지고 좀 더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4장의 1회 전압 조정해가지고 책에 보시면 이제 전압의 유지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번 주에. 그래서 전압을 왜 조정을 해야 되는지, 필요성과 방법들. 그래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번에 설명드렸던 부분을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방법들에 대해서 뭐 어떤 게 있느냐? 전압이 이제 PV 컨트롤하고 QV 컨트롤 두 개로 이제 전압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효 전력을 통해서 전압을 조정하는 부분, 무효 전력을 통해서 전압을 조정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 다음 장에 보시는 전력계통 공학에서 배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전압 안정도라든가 이런 쪽으로 또 연계가 됩니다. 안정도 쪽으로. 그래서 P를 통해서 이제 공급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유효 전력을 공급하는 게 뭐 변압기에 대한 탭을 조정을 한다든가, QV 컨트롤로 해가지고 전압을 조정하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 션트 리액터를 통화한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 동기조상기죠. 동기조상기, 션트 리액터, 콘덴서, SVC 같은 Q 성분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이용해서 전압 조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발전소 쪽에서의 또 변전소 쪽에서의 아니면 송전선 쪽에서의 아니면 배전선 그리고 배전 변압기 이런 쪽에서의 전압 조정들을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그림 책에 보시면은 521페이지에 보시는 전압 조정 계통도의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각각들을 그러니까 무효 전력을 플러스로 보냈을 때, 무효 전력을 마이너스를 보냈을 때, 아니면 무효 전력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보내줄 수 있는 설비들이 뭐가 있고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 뭐가 있는지를 이제 그 서브노트 등에서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곳에서 어떻게 전압 조정을 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저번 주까지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뭐 승합기라든가 그 외에 뭐 전압 변동과 플리커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번 주에 이제 전압 변동과 플리커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플리커 측부터 해가지고 고조파 그리고 역률 개선. 역률 개선도 이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한 뭐 1부터 한 250문제를 따진다. 뭐 이따가 한 3교시나 4교시쯤에 설명드리겠지만 1에서 한 250번까지 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를 선정을 한다. 그럼 그 중에 한 뭐 20, 30번대에 이런 내용들이 역률 개선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제 시험 빈도수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역률 개선에 관련된 문제들이 나왔다 그러면은 25점짜리 문제가 많이 나오고
그렇게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접해보셔야지만 됩니다. 근데 책에 있는 문제들은 맨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유형들만 제가 설명드리고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뭐 계산 문제라든가 이런 자료들을 보내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을 참조를 하셔가지고, 왜냐면 처음부터 너무 많은 부분을 하시게 되면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기본서, 그 다음에는 뭐 중간 부분, 초급, 중급, 뭐 고급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메일로 보내드린 자료들은 참조를 해가지고 본인이 역량이 되시면 그 부분까지 더 보시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은 수업 과정만이라도 제대로 쫓아가시면은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게 되고요. 전력 손실 쪽에서 뭐 이런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배전전압 승합이라든가 배전선로 보호, 옥내 배선 보호, 옥내 배선의 접지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에 있는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배전전압의 승합 같은 경우는 가끔 25점짜리 문제로 나옵니다. 예?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문제 정도 만들어 놓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을 외워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여기 같은 경우 배전전압을 승합하기 위해서 적전, 혼고저, 배변 이렇게 이제 키워드를 외웁니다. 저는. 그럼 배전전압을 승합을 하기 위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느냐? 그럼 적정 배전 방식을 선택을 한다 이거죠. 전류 밀도라든가 아니면 콘덴서를 통해서 승합을 한다든가 고압 쪽에서 대책을 한다든가 저압 쪽에서 대책을 한다든가 배전선로에서 대책을 한다든가 뭐 변전소에서 대책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넣어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쓰시고 여기에 뭐가 있는지를 또 키워드로 외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이따가 요 과정이 됐을 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14장에서 중요한 부분은 전압 조정, 그리고 역률 개선, 배전 전압 승합 이런 정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배전선로에 대한 보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리클로저를 이용한다든가 섹셔널라이저를 이용하는 뭐 나중에 보시면은 재폐로 뭐 2F, 2D를 해가지고 재폐로를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가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뭐 배선보호라든가 접지공사 이런 부분들을 저압 쪽이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발성 배전을 하기 때문에 강전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가끔 번외 문제라 가지고 10점짜리가 나올 수는 있지만은 빈도수는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4개 챕터에 대해서 주로 보셔야 되고 이 전압 조정에서 나오는 전압 변동이라든가 그다음에 플리커라든가 고조파 같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시험 빈도가 높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전원 품질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되고 여기서 이제 또 확대하다 보면 이제 수요 관리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지금 하도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까 또 지금 전력 예비율이 좀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력 예비율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수요를 어떻게 관리를 하기 위한 그런 기법들이 자꾸 다양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뭐 부하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요 관리는 어차피 부하 관리하고 뭐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나왔던 관연도 문제들을 보시고 새로운 어떤 그런 테마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페이지 이제 530페이지입니다. 저번 주에 이제 전압 변동과 플리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은 전원 품질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다루시게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 먹는 것도 웰빙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더 맛있고, 그 다음에 더 몸에 좋은 거 찾아서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시려고 한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설비가 그만큼 좋아졌지만은 더 안정된 전원을 쓰기 위해서 지금은 한전이 전원을 딱 고정으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다른 전기 사업자로부터 전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다른 전기 사업자로부터 전기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쪽에서 전기를 받으려고 거래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전원 품질에 대한 전압 강화라든가 전압 변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대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제 플리커라는 부분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플리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저압 쪽에서는 그렇게 크게 플리커라고 이제 보는 것보다는 전압 강화 쪽으로 많이 보겠죠. 근데 이제 플리커라는 부분은 이제 고압 쪽에서 어떤 이제 전기로라든가 아크로라든가 어떤 변동성 부하가 갑자기 급변을 했을 때 그쪽으로 이제 전류가 쏠려 가다 보니까 전압이 이제 강화가 되겠죠. 그 전압 강화된 만큼의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뭐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깜빡이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이상 되게 되면 여러분들 그걸 플리커라고 이제 보시게 됩니다.
책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플리커라는 것은 부하에 특성하는 기인하는 전압 동요에 의해서 조명이 깜빡거린다든가 텔레비전의 영상이 일그러진다든가 하는 현상을 일반적으로 플리커라고 부르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상 심해지면 인간에게 심한 불쾌감을 느끼게 한다. 그래서 사실 이게 그 IC에서 기준하는 거하고 이런 그 플리커의 기준이 약간 틀립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한전에서는 델타 V10이라는 이런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플리커를 이제 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델타 V10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번 주에도 설명드렸던 건 열인데 열. 10번이 깜빡인다는 얘기입니다. 10번이. 근데 이제 여기를 이제 10번이 깜빡인다는 그 기준을 저희가 뭐 델타 V10이 1%다, 2%다, 2.5%다 해가지고 2% 이하에 대해서는 이런 1%대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 쪽에 영향을 덜 미치기 때문에. 하지만 2에서 2.5% 이 사이에서는 주의를 요하게 되는 겁니다. 개선을 해라. 2% 미만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하지만 2.5% 이상이 되게 되면 여기서는 제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플리커를 가장 많이 얘기를 하는 쪽이 154 수용가 같은 경우. 왜냐면 한전이 보시면은 뭐 발전소를 통해서 그 송전선을 하기 위한 변압기를 통해서 송전선이 오다가 이제 이 변압기를 통해 가지고 뭐 3, 4호에서 154 또 154에서 22.9km 해가지고 이쪽에서 이제 배전을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하지만 154에서 직접 받는 수용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수용가들 같은 경우 직접적으로 이 한전 변전소 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타 수용가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플리커에 대한 부분들은 154 수용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 부하가 있는 경우는 예를 들어 이 플리커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제철 회사라든가 어떤 이제 자동차 회사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전기로라든가 아크로라든가 급변 부하들을 많이 쓰는 데서는 이런 그 예측 계산서를 제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런 22,000 수용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 배전 변압기에 차지하는 이 용량들이 작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굳이 제출하지 않아도 이쪽에서 커버를 해줄 수가 있는데 154 수용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전에서 그런 부하가 증설이 됐을 때는 예측 계산서를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예측 계산서 외에서 이 부분이 주의라든가 아니면 정상 범위가 아니었을 때는 반드시 그걸 개선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비에는 항상 SVC 같은 이런 전압 강화 보상 장치를 통해서 그 플리커들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자료들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델타 V10이 1%다, 2%다라는 거를 그냥 이해하시기 쉽게끔 하면은 100V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니까 요거의 1%는 어떻게 될까요? 1V죠. 99V 이하로 10번이 깜빡였다. 10번이 변동이 됐다. 그러면 델타 V10이 1%의 수치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60Hz가 이렇게 갈 텐데 이게 이제 전압 강화가 있었을 때 이런 식으로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커질 수도 있죠. 그러면 1%짜리가 10번 있었고 그 다음에 2%짜리가 5번만 있었다. 그럼 얘는 1%라고 보는 거죠. 전체적으로. 퍼센테이지가 넘어가는 부분을 매 10번 이상 넘어가는 부분, 이걸 이제 평균하다 보면은 뭐 1.5%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본다는 얘기입니다. 2% 이상이 10번 이상 있게 되면 저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만화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4번에서 30번 정도의 1초의 영상이 깜빡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게 그냥 그 정지된 영상이 아니라 동영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지금 10번 이상 깜빡거리게 되면은 우리가 느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게 지금 뭐 깜빡거리고 있다라는 부분은. 그거를 이제 시감도 계수라고 얘기하는데 눈에서 볼 수 있는 이 시감도 계수가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0%일 때, 80%일 때 이런 식으로 불쾌감을 갖는 지수들이 조금씩 틀려진다. 그것들을 몇 프로로 봐지느냐라는 것들이 이 퍼센트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전압 변동의 영향을 가장 크게 주는 요소로는 임피던스 변동이 심한 제강용 아크로가 있다. 그 외에 뭐 용접기, 유도로, 저항로 등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용접기 같은 경우는 지질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용접기가 뭐 365일 계속 쓰는 게 아니라 뭐 가끔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근데 전기로라든가 아크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1년 365일 계속 지집니다. 물론 이제 지지는 것도 이제 하루에 뭐 이렇게 부하량을 지지다가 어느 정도 좀 그쳤다가 다시 지지다가 그쳤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변동폭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쓰는 양이 24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를 보통은 12시간 정도 이상은 이 부분을 사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용접기를 12시간 이상 사용을 안 하지 않습니까? 뭐 1시간, 2시간 쓰다가 말기 때문에 그런 쪽에 이런 그 저압 쪽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런 154 같은 큰 설비에서는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전압 변동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플리커 발생 주기 초가 있죠. 그게 몇 번 발생을 했느냐 이런 퍼센테이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들은 뭐냐? 여기 보시면 페이지 531페이지 보시면은 플리커의 경감 대책이 나옵니다. 플리커의 경감 대책으로는 전원 측에서 실시하는 방법과 부하 측에서 실시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는 플리커 발생 부하가 신증설될 경우에 플리커를 미리 예측하고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전력 공급 측에서 실시하는 방법으로서 해가지고 나와 있죠. 이제 한 점에서 이런 부분을 미리 검측을 해가지고 수용가한테 전력 공급 측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제 제한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됐을 때는 이미 설치가 된 상태에서는 증설이 되고 난 상태에서는 이제 부하 측에서 이제 대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전력 공급 쪽에서 실시하는 방법 보시면 1. 전용 공급 계통 2번 단락 용량이 큰 계통 3번 전용 변압기 4번 공급 정화 승합 여기 보시면 전용 공급이나 전용 변압기 같은 경우는 다른 곳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그 부하만 쓰게끔 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여기서 이제 피더들이 변압기가 있고 여기 피더들이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은 이 변압기에 플리커 부하가 있고 다른 쪽에 부하들이 연결이 있다 보면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아예 분리를 해서 여기만 이렇게 공급을 해라. 전용 변압기를 쓰거나 전용 공급을 해라. 이런 부분이고 단락 용량이 커지게 되면은 얘가 단락 용량이 크다는 얘기는 여기가 이쪽을 통해서 이렇게 공급할 때 이 부분이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거꾸로 얘가 이쪽을 공급할 때 충분한 여유 용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하 변동에 대해서 얘가 충분히 커버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락 용량이 크다는 얘기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급 전압을 승합을 하게 되면 그 승합을 한 만큼의 이제 전류가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덜 미치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자는 이제 플리커를 이제 수용가 측에서 실시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이제 전원 공급 측이 아닌 이쪽에서 지금 설치가 돼 있다. 왜냐면 전용 변압기를 바꿀 수가 없다. 그럼 여기서 플리커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은 모터의 기동하고 똑같습니다. 모터가 기동을 할 때 보통 전격 전류의 4배에서 한 8배 정도의 기동 전류를 씁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변압기가 1000짜리다. 쉽게 생각하시면 1000짜리인데 얘가 지금 뭐 100kV짜리다. 이런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겠죠. 얘가 기동을 하더라도 한 400kV에서 800kV 정도의 전류만 끌고 가야 되니까. 하지만 보통은 요거에 변압기 한 50% 정도의 전동기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럼 얘가 50%라고 그러면 500kV를 기준으로 했을 때 4배에서 8배인데 2000 정도. 그럼 순간적으로 2000 정도의 전류를 이쪽에 가져가게 되면은 얘가 용량이 크다 보니까 이쪽에 걸려있는 뭐 10kV짜리 이런 전등 같은 경우는 얘가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육강식처럼 예를 들어 몸집이 큰 애하고 몸집이 작은 애가 있는데 먹이를 던져놓습니다. 몸집이 큰 애가 가서 더 쉽게 가져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부분에 대한 힘이 딸리기 때문에 전류를 제대로 못 가져오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전등들이 힘이 딸려가지고 깜빡깜빡 거린다는 얘기죠. 전류를 가져오긴 가져오는데 자기가 필요한 만큼은 가져오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전압 강화가 생기는데 그 전압 강화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케이블을 저압이 아닌 고압으로 승합을 하게 되는 부분이 그런 것들이죠. 고압에서는 왜냐하면 케이블에 대한 임피던스 자체가 틀려집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송전선로 쪽에 대한 이 임피던스는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부하 측에 대한 임피던스는 이렇게 나옵니다. 왜 이런 부분이 틀려지냐면요. 송전용 케이블은
보시면은 예를 들어 R 플러스 JX로 임피던스가 나눠집니다. 그럼 송전용 케이블 같은 경우는 얘가 0.1입니다. R 값이. 그리고 J 값이 1 정도가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해봤자 전체적으로 임피던스는 한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압 강화나 아니면 전력 손실이 줄어들기 때문에 한전의 송전선로에 관련된 케이블이라든가 가공선로에 대한 임피던스들은 작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압주로 가면 갈수록 여기에 대한 이 R 값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X 값은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에 대한 것들은 10 플러스 J1이 됩니다. 그러면 한 10 정도가 되겠죠. 그럼 임피던스가 10배 이상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압 강화가 그만큼 더 많이 일어나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전력, 옴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크게 일어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압에 가게 되면 한 20m 갔을 때하고 50m 갔을 때하고 전압 강화가 훨씬 더 틀려지죠. 그래서 이런 그 보아 설비들에 대한 전압 강화를 줄여주기 위해서 자꾸 고압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 플리커를 발생하는 수용가 측에서 실시하는, 이쪽에서 실시하는 방법들이 뭐가 있느냐. 아까처럼 전압 강화에 의해서 전압 강화가 일어난다. 그럼 가장 많이 쓰는 부분이 이 QV 컨트롤을 사용을 합니다. 전압이라는 부분이 떨어졌을 때, 예를 들어 전압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하냐. 콘덴서를 투입하면 전압을 보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과보상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전압이 올라갑니다. 그때는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때는 어떻게 하냐. 계통에서는 션트 리액터를 통해서 이 과보상된 Q 성분을 이제 보상을 해주는 거죠. 진상으로 보상된 콘덴서에 의해서 보상된 Q 성분을 지상의 리액터를 통해서 보상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냐? 책의 앞에 보시면은 6장에 5장이었나요? 선로 충전에 의한 장애 5-6이었었나요? 5-8의 선로 충전에 의한 장애에서 페란티 현상이라든가 아니면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어차피 시성분에 의해서 페란티 현상이 일어나거나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상 무효전력을 공급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한전 같은 경우는 지상 무효전력을 어떻게 공급하느냐. 345kV 같은 경우는 200MV짜리 그리고 154 같은 경우는 100MV짜리 23kV 같은 경우는 30MV를 투입을 해서 공급을 해주고 있다. 근데 우리 이제 수용가 측에서는 이 리액터를 공급을 안 합니다. 그냥. 근데 이제 수용가 측이 조금 이따 이제 고조파 측에서 쓰고 있는 그 리액터의 역할이 뭔지를 저희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후자는 플리커를 발생하는 수용가 측에서 실시하는 방법에서 리액터 부분을 보상하는 방법이 뭐가 있죠? 직렬 콘덴서 방식입니다. 콘덴서를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얘기하시는 리액터 부분을 보상을 해서 전압 강화를 보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3권선 보상 변압기를 이용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전압 강화를 보상하는 방법이 부스터 방식이라든가 상호 보상 리액터 방식. 그래서 전압 강화에 관련된 임피던스 전압 강화를 승하기를 통해서 다시 전압을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3번의 부하의 무효전력 변동분을 흡수하는 방법. 여기 무효전력을 지금 공급하거나 아니면 저감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쓰여지는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동기조상기하고 리액터 방식. 리액터는 바로 이런 지상 리액터를 얘기를 하면 되는데 동기조상기는 동기발전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동기발전기에 부하가 없이 무부하 운전을 하면서 얘가 진상, 지상 운전을 하는 게 동기조상기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소궁성이 빠른 대신에 회전기다 보니까 어떤 그 유지보수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인 비용이 상승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런 그 정지형, 얘는 정지형이고 얘는 회전형이 되겠죠. 회전형이 좋지만 여기에 대한 유지보수 같은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정지형 설비에다가 어떤 것들, 사이리스터를 통해서 제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공성 있게 사이리스터를 제어한 게 바로 요게 합쳐진 게 바로 SVC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션트 리액터나 콘덴서를 어떤 사이리스터 제어 장치를 통해서 가변을 할 수 있는 부분이 SVC다. 스테이틱 바 컴펜세이터 해가지고 무효전력을 스테이틱 이런 정지형 무효전력 설비를 통해서 빠르게 제어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그 전에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여기 3번에 나와 있는 사이리스터 이용 콘덴서 개폐 방식, 사이리스터 리액터
이런 것들이 바로 SVC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FC, 그럼 픽스드 콘덴서란 얘기고요. CSC, 그러면 사이리스터 스위치 컨트롤 캐패시터란 얘기입니다. 그럼 얘는 캐패시터가 그냥 콘덴서가 이렇게 딱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입을 하게 되면 콘덴서는 여러분들이 전압 승합하는 것처럼 딱 올라갔다, 하나 더 올라갔다, 그러면 하나 더 올라갔다, 하나 더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밖에 승합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사이리스터 시리즈 뭐 캐패시터 같은 것도 어차피 똑같은데 얘는 여기다가 이런 것들을 여러 개를 달아두는 거죠. 뭐 각각을 달아놓고 여기다 사이리스를 통해서 하나 집어넣고 하나 집어넣고 하나 집어넣고 이 부분만 조금 더 완만하게 한다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TCR입니다. 사이리스트 컨트롤 리액터입니다. 리액터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리액터는 그냥 가변이 되는데 이 가변되는 거를 픽스드 콘덴서하고 적절하게 넣어주게 되면 콘덴서가 이런 식으로 투입이 될 텐데 이 투입이 되는 이 리액터 양을 얼마나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을 해주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했을 수도 있고 방법에 따라서 틀려진다고 그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에 대한 것들은 제가 보내드렸던 자료들을 참조를 하시면 되고요. 이 플리커 부하 전류의 면동폭을 억제하는 방식, 직렬 리액터 방식, 직렬 리액터 가포화 방식.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전압 강화를 보상하는 부분이 콘덴서만 있는 게 아니라 리액터 성분도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를 같이 변동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플리커에 대한 부분들은 대략적으로 이런 개념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나중에 보시면은 이 전원 품질에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IC 기준으로 해서 IC 기준에서 나오는 전압 강화의 기준이 어떻게 됐냐? 그럼 전압 강화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전원 품질에서 뭐 예를 들어 뭐 90% 이하의 전압으로 뭐 1초 이상 떨어졌을 때 얘를 뭐 전압 강화라고 얘기를 한다. 아니면은 뭐 여러 기준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기준들을 지금 다 외우지는 못하는데 그 보내드린 자료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기준들이 어디서 나왔냐면 처음에 시베마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의 욕처럼 들려지는데 이게 뭐냐면 컴퓨터 베이스 이퀴먼트 컴퓨터 비즈니스인가? 이게 제가 이퀴먼트고 매니팩처 어소시에이션 컴퓨터를 이제 만드는 이게 아마 컴퓨터 비즈니스인지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들에서 조합해서 만든 건데 그 시베마 커브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요건 이제 건축전기에서 얘기를 나오는데 요게 이제 전압 기준입니다. 이렇게 100% 전압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런 부분은 뭐 트랜지언트 영역이다. 요 영역은 세그 영역이다. 요 영역은 스웰 영역이다.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전압이 떨어지는 부분, 전압이 상승하는 부분, 순간적으로 뭔가 튀는 부분, 이런 것들을 이 그림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PQ 쪽에 대해서 나오시면 이런 그림들을 좀 그려주시고, 이런 성분들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측은 어떻게 됐냐? 얘는 기준이 전압 기준이다. 그럼 전압을 기준으로 해서 100% 전압이 이렇게 찍혀지는 부분이고, 얘는 전압 강화가 발생하는 시간입니다. 그럼 0.1초만 발생을 했다. 그럼 이 영역에서는 컴퓨터가 사용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근데 100%의 전압에서 여기 부분은 시간이 몇 초 이상 떨어지더라도 어차피 기준 허용 전압 범위 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전압이 자기가 사용하는 범위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10V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5% 해가지고 5V, 220V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5% 해가지고 이게 지금 요게 6V네요. 요게 13V. 그래서 380V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10% 해가지고 38V를 지금 전압을 허용 범위를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계에서 어떤 허용 범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지금 우리는 AC 100V부터 240V까지 쓸 수 있다. 그러면 90V가 오면 이 제품은 못 쓰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전격이 110V나 220V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 이 기기들은 약간의 변동, 여기 나왔던 5V라든가 그런 것들을 계산한 겁니다. 220V, 13V니까 240V가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이상 떨어지게 되면 이 기기는 못 쓰는 겁니다. 근데 이 AC 성분 같은 경우는 조금 가능합니다. 근데 DC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는 게 정률 하다 보면은 AC를 이렇게 정률을 해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 이상이 안 나오게 되면 이 DC 성분이
정류가 안 되겠죠. 그래서 DC 같은 경우는 AC에 대한 전압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부하 설비를 쓰고 있다가 정전이 됐습니다. 그러면 회전기 같은 경우는 모터는 다시 돕니다. 왜냐면 얘가 잠깐 순간적으로 정전이 되더라도 전원이 잠깐 동안 떨어지더라도 얘는 회전기이기 때문에 돌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컴퓨터 같은 경우는 정류를 해줘야 되는데 정류를 해주는 그 부분이 끊어졌기 때문에 아예 끊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컴퓨터는 전원이 꺼지죠. 그럼 다시 전원을 켜면 어떻게 될까요? 데이터가 날아간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회전기기 같은 경우는 마그네틱 콘택터를 씁니다. 마그네틱 콘택터는 전압이 떨어지면 접점이 풀려버립니다. 그건 왜냐면 아까처럼 저기서 이제 변압기가 있는데 여기 전동기들이 다 달려 있습니다. 잠깐 동안 정전이 됐다가 다시 전압이 투입되면 얘가 다 전원을 쓰기 때문에 얘 쪽에 필요한 부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4배에서 6배 정도의 전류를 순간적으로 다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변압기가 그 전류를 공급을 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기 마그네틱 콘넥터를 달아가지고 전원이 떨어지면은 마그네틱 콘넥터의 조작 전압이 떨어지면은 얘는 그냥 떨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전이 된 상태에서 다시 전원이 투입이 되면 마그네틱 커넥터를 가서 수동으로 투입을 해주지 않으면은 모터가 안 돌게끔 그렇게 보완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순차적으로 투입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하는 부분들이 여기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 대한 기준들, 수엘에 관련된 기준들. 이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세미 F47이라는 기준이 또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건 발성배전 쪽에서는 나오진 않고 건축전기 쪽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 삼성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반도체에 관련된 그런 규격들인데 반도체 설비에서는 이걸 더 강화를 시킨 겁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쪽에서는 이렇게 자기네들이 만족하게끔 설비들을 제작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정전이 되면 큰 피해 보상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걔네들은 제품을 만들 때 아예 우리 회사 쪽은 기준을 이런 쪽에 맞춰서 제품들을 공급해라. 그럼 여기도 커버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UPS를 단다든가 아니면 그 제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비를 개선을 해줘야지만 이런 부분이 가능할 거 아닙니까? 얘가 0.1초, 1초, 2초, 3초면은 얘는 0.1초까지만 견디는 제품을 설계를 해서 제안을 했었으면 되는데 1초까지 견디려면은 설비들이 더 튼튼해져야 되겠죠. 1초까지 견딜 수 있는 뭐 콘덴서를 단다든가 아니면은 거기 UPS를 단다든가 해가지고 요 구간에도 정전이 되지 않는 설비를 공급을 해줘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건 그냥 참조적으로 알고 계셨다가 혹시라도 왜냐하면 답안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답안지들은 다른 분들도 다 쓰실 겁니다. 기본적인 건 쓰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런 그림을 하나 더 그려주신다가 해가지고 좀 왜냐면 채점하는 사람들이 보통 발성배전만 가지고 계시는 게 아니라 건축전기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들어와서 채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좀 더 어필할 수 있게끔 1200점을 보죠. 1시간에 100점입니다. 4교시 하면 400점입니다. 근데 3분이 와서 채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200점을 채점을 합니다. 그 중에 60점, 60%는 720점입니다. 720점을 맞아야 되는데 719점을 맞아가지고 떨어지신 분들을 제가 몇 분을 봤습니다. 그 사람은 1점 때문에 떨어진 거거든요. 그 1점이 뭐냐? 3사람 중에 4교시 중에 한 사람만 1점만 더 줬어도 합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은 이런 그림들이 좌우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 글씨는 다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림이 하나 있음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봤을 때 의미 전달이 더 쉽다는 얘기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그림을 그리고 도표하고 수식화해라. 자꾸 전달하기 위해서 아무리 말로 하는 것보다 말로 나는 오늘 어디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 했습니다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였나 그러면 딱 요약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만 딱 전달해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그림을 그려주시면 훨씬 더 전달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답안지를 쓰시는 훈련을 하셔야 되고 제가 그런 답안지들을 샘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고조파 부분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조파 부분은 사실 어렵지만은 여러분들이 시험 빈도수는 넘버 5 안에 듭니다. 항상. 거의 한 2년에 한 번꼴은 나오니까 이번 시험에서도 고조파 부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조파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깊게 좀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책에서는 그렇게 깊게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한 책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고 거기서 이제 조금 더 깊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끔 그런 내용들을 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한 3교시나 4교시쯤에는 이제 그 관연도 문제 분석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안에 보시면 이제 고조파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얼마나 빈도수가 높은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고조파가 뭐냐? 저번에 이제 한번 설명드렸는데, 고조파하고 고주파하고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고주파하면 이제 생각나는 게 뭐가 있냐? 여기서는 정전유도, 전자유도, 고조파 유도에서 그런 부분들이 나오죠. 근데 거기 나오는 건 이제 고주파 유도입니다. 고주파하고 고주파는 이제 주파수를 이제 나누는 기준을 우리는 이제 60Hz를 쓰기 때문에 60Hz에 50차수까지, 이거는 3kHz까지를 고주파라고 하고 그 이상을 고주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주파, 고주파의 개념이고요. 이제 저주파, 고주파의 개념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이 사람들이 헷갈려 하실 때 통상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저주파는 주파수가 작은 거고 고주파는 주파수가 높은 겁니다. 그러면 높은 거에 대한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고주파라는 게 나오는데 고주파에 대한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60Hz에서 50차수까지 해가지고 3kHz까지를 고주파라고 하고 그 이상은 그냥 고주파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편하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빨주 노초 파남보. 노초 파남보. 이게 뭐죠? 가시광선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실 수 있는 영역대가 가시광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빨간색의 바깥쪽 영역이 뭐죠? 이게 바로 적외선입니다. 적외선. 우리들이 눈으로 못 보는 겁니다. 빨간색의 바깥쪽 영역을. 그래서 적외선 영상을 가지고 체크를 하는 거죠. 보라색 바깥쪽 부분이 뭐죠? 여기가 자외선입니다. 눈으로 못 보는 부분들을 적외선과 자외선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이해가 편한데 적외선은 뭐냐, 자외선이 뭐냐 하는 것좀 얘도 기준을 그냥 그렇게 정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기준이 뭐냐? 우리는 60Hz이기 때문에 이게 1초에 60개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면 1초에 50Hz하고 60Hz하고 차이점은 뭐냐? 나중에 이제 50Hz 장비를 60Hz 썼을 때 장단점은 뭐냐? 어떤 문제가 생기냐? 60Hz짜리를 50Hz로 썼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걸 이해하고 그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보셔야지 그걸 암기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변압기가 있습니다. 전동기하고 변압기가 있는데 이제 문제되는 것들이 있는데 50Hz로 설계된 제품을 60Hz에서 가져와서 씁니다. 그러면 얘는 50Hz에 맞게끔 자석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압기 원리도 아셔야죠. 이렇게 보시면은 전류가 흐르면 전류에서 자석이 발생이 됩니다. 자석이 발생돼서 자석의 흐름을 반대 방향으로 방해하는 쪽으로 역기전력이 생겨서 이쪽에 전압이 유기가 됩니다. 이게 변압기 원리거든요. 전동기도 똑같습니다. 발전기도 똑같고. 근데 변압기 원리를 아시면 전동기 원리도 똑같다는 얘기죠. 전동기도 어차피 이 두 개의 설비가 있으면은 한쪽에서 인가가 되면 나중에 이쪽에 전류가 인가돼서 얘가 회전을 하는 거 아닙니까? 발전기는 어떻게 되냐? 반대죠. 얘가 회전을 해서 이쪽에 전류가 인계되니까. 그래서 변압기를 알고 전동기를 알고 발전기를 아는 식으로 여러분이 체계적으로 가시다 보면 이 전체적인 내용들이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 50Hz로 인가가 돼야 되는데 60Hz가 인가됐다. 그럼 나는 여기서 50번만 인가를 하면 충분히 여기 자석이 포화가 됩니다. 근데 60Hz가 인가가 된다는 건 여기에 지금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왜냐면 50번만 인가해도 철심에 충분하게 자석이 생기는데 60Hz가 인가가 되면 더 많은 자석이 인가가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철심이 과열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전동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근데 거꾸로 60Hz짜리인데 60Hz짜리를 50Hz에 가서 씁니다. 얘가 60Hz짜리로 설계가 되는데 여기에 50Hz를 인가를 합니다. 그럼 뭔가 부족하죠? 부족하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거기 있는 내용들을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편하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여기가 60개가 있습니다. 근데 고주파는 그거의 배수조파입니다. 예를 들어 1고주파가 기본파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60Hz입니다. 그럼 2고주파는 60Hz에다 2배를 곱하면 되겠죠? 120Hz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고주파는 60Hz 곱하기 3이니까 180Hz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보실 때 기본파를 하나만 봤을 때 이게 60Hz가 있는데 하나니까 이게 60개가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3고주파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3고주파를 보면은 크기는 n분의 1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주파수가 많아지니까. 왜냐면 얘가 60번 갈 동안 우린 180번 가려면 더 빨리 가야 되죠. 빨리 가려면은
보폭을 짧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크게 가는 것보다 보폭을 짧게 가야 되니까 여기서 보이면 땅땅땅땅 해가지고 이렇게 한 번, 또 땅땅땅땅 해가지고 두 번, 땅땅땅땅 해가지고 세 번. 얘가 한 번 갈 때 나는 세 번을 가야 되니까 짧게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크기는 얘보다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보통 고주파 이 크기는 n분의 1로 줄어듭니다. 3고주파 같은 경우는 3분의 1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래야지만 어느 정도 여기서 이제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보시면 고주파는 이제 위상이 또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얘가 이렇게 되면 고주파가 이렇게 합쳐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죠? 실질적으로 이게 그겁니다. 여러분들 피 검사를 했더니 피 안에 뭐 적혈구 수치가 어떻게 되고 간 수치가 어떻게 되고 그런 수치들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배관이 있는데 배관에 슬러지 같은 게 이렇게 껴있는데 이 슬러지가 얼마나 껴있느냐. 그럼 슬러지에서 전원 품질이 어떤 압력이 약하니까 제대로 못 갈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울컹울컹 하다 보면은 우리가 운동기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울컹울컹 하면서 가면은 제대로 설비가 돌아갈까요? 그렇지가 못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전원 품질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고주파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발생을 하느냐? 여기서 이제 위상이 또 틀려진다. 위상이 이렇게 반대로 돼 있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하고 여기 합쳐지니까 얘가 이게 줄어들겠죠. 여기하고 여기는 합쳐지니까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위상에 따라서 이제 내용들이 많이 틀려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파 나중에 이제 이거를 이제 퓨리에 급수로 해가지고 분리를 합니다. 이건 수학적으로 분리를 하는 거고요. 전력 분석기를 걸어가지고 보시면 스펙트럼으로 분석을 합니다. 기본파가 이만큼 있으면 3고주파는 이만큼, 5고주파는 이만큼, 7고주파는 이만큼, 9고주파는 이런 식으로. 왜냐면 크기가 n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양이 요거에 대해서 이제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1조파, 3조파, 5조파, 7조파, 9조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양이 줄어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고차수가 오히려 영향을 더 미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스위칭 주파수가 높다 보니까 아까처럼 이런 것들은 완만한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하면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오는 부분들이 고차수가 되거든요. 그럼 그 고차수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은 작지만 여기서 나중에 고차수는 이렇게 이런 조그만 양밖에는 안 되지만 그게 합쳐졌을 때는 걔도 무시를 못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발생되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변압기가 있고 여기 부하 설비가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DC 설비들을 많이 씁니다. 우리는. 그 DC 설비를 많이 쓰기다 보니까 여기 이제 DC 설비들 있죠. 그럼 우리는 이제 전원 측에서는 어떻게 해? AC 성분을 이렇게 공급을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도 AC 성분이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여기 AC 성분이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뭐죠? DC 성분이 씁니다. 여기서 이 DC 성분만 쓴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럼 나머지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이 남죠? 이 파란색 부분만 썼으니까. 네모칸만 썼으니까. 이 빨간색 부분은 남습니다. 남으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에너지 불변을 배출해가지고 남는 건 어떻게 되죠? 다시 이쪽으로 유출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붙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붙는 거를 여기 이제 전원 품질이 얘를 전륜으로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붙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각 성분을 이제 분해를 해서 봤다는 얘기죠. 각 성분을 분해해서 보니까 이 안에 이런 3고주파도 있고 5고주파도 있고 7고주파도 있는데 그럼 그걸 이제 줄이기 위한 방법들이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자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되냐. 불이 났다 그러면 다 누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아무도 안 다치니까. 불이 나서 어떤 부분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무슨 트러블이 생기면 다 고주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그거를 설명하기 힘드니까. 원인은. 그만큼 한 10년 전에 비해서는 지금 고주파 부분이 자꾸 문제가 되는 게 왜 이런 정류 설비들이 많습니다. 제어하는 부분들. 그전에는 백열등을 썼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죠? 형광등을 많이 쓰죠. 지금 백열등을 안 만듭니다. 아예. 그럼 형광등을 쓰다 보면 형광등을 이제 초포를 이제 제어하기 위해서 거기에 단상 제어장치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은 이런 제어장치들이 자꾸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고주파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이런 단상 정류장치의 상수하고도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얘는 단상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이상. UPS 같은 건 어떻게 되죠? 육상입니다. 함상 UPS 같은 경우. 그러면 이걸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10 이상을 쓰면 더 좋습니다. 육상 UPS보다 10 이상을 쓰면. 그게 왜 좋은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이상 같은 경우는 요거에 저희가 NP 플러스 마이너스 1의 고조파가 발생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P가 폴이면은 여기 N은 1, 2, 3, 4 이렇게 그 배수가 올라가는 거고 그거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이상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1, 2 곱하기 2, 3 곱하기 2, 4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이제 앞에가 차수가 늘어나는 거고 요건 상응 기준으로 똑같다고 했을 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하면은 얘가 2의 플러스 마이너스 1은 1하고 3입니다. 2의 플러스 마이너스는 3하고 5입니다. 3 곱하기 2니까 6의 플러스 마이너스는 5하고 7입니다. 8의 플러스 마이너스는 7하고 9라는 얘기죠. 1, 3, 5, 7, 9가 다 나온다는 얘기죠. 홀수조파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은 짝수조파는 별로 안 나옵니다. 홀수조파가 많이 나옵니다. 짝수조파가 나왔을 때 문제는 뭐냐면은 짝수조파가 나오면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두 번이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비대칭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전원이. 그러니까 더 영향이 더 문제가 되겠죠. 근데 홀수조파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하나, 둘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되니까 좀 더 문제가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짝수조파는 거의 없고요. 홀수조파가 저희 대다수를 타진하는데 육상 같은 경우는 1, 2, 3, 4에다가 6을 곱하면은 6을 곱하고 그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면 얘는 5하고 7이 되겠죠. 12의 플러스 마이너스 1은 11하고 13, 18의 플러스 마이너스 1은 17하고 19, 이게 4 곱하기 6이니까 24의 플러스 마이너스 1이 23하고 25. 그럼 여기 나와 있는 3하고 어떻게 되죠? 9하고 이런 건 없어졌죠 지금. 얘에 비해서는. 육상을 쓰게 되면 이런 고조파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상고조파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전체 고조파의 3분의 1인데 이 3분의 1짜리가 없어지니까 훨씬 더 좋겠죠? 그럼 12상을 쓰면은 1, 2, 3, 4에다가 11을 곱하면 24를 곱하면 그러면 얘는 11, 13 얘는 23, 25 그럼 여기는 5하고 7도 없고 3도 없고 9도 없고 15도 없고 17도 없고 이런 고조파들이 없죠. 훨씬 더 유리한데 문제는 이게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가격이 비싸집니다. 왜냐면 두상 같은 거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이렇게 상 하나짜리를 쓰면 되죠. 다이오드를. 근데 삼상 UPS 같은 건 어떻게 되죠? 삼상 UPS 같은 건 보시면 저희가 하나, 둘, 세 개가 있다. 세 개가 있다. 어떻게 되죠? 이렇게 다이오드가 6개가 있죠. 그래서 6상입니다. 다이오드를 6개를 해가지고 삼상을 이렇게 여기 보면 R상, S상, T상이 도는데 하나, 둘, 셋 하면은 얘가 나가는 부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1, 5, 3, 6, 2, 3입니다. 1번 쪽으로 갔다가 5번 쪽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3번 쪽으로 갔다가 3번으로 갔다가 6번 쪽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2번 쪽으로 갔다가 4번 쪽으로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각 2번을 돌아야 되니까 나중에 이제 애우는 겁니다. 그냥 1, 5, 3, 6, 2, 4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무조건 애우는 겁니다. 일단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R상, S상, T상 하면은 요걸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맥류가 생기겠죠. 이렇게 그 맥류가 이쪽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R상, S상, T상을 이렇게 한 번씩 보내주면은 이 뒤쪽에서는 그 정류된 요 부분에 대한 파형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여기서 쓰고 있는 이 DC 설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근데 그거를 이제 줄여주기 위해서 맥풀을 줄여주기 위해서 요런 이게 맥동분을 줄여주기 위해서 여기 리액터를 다는 겁니다. 이렇게. 요 뒷부분에 또 리액터를 달아주는 겁니다. 여기 있는 DCL이 요 리플을 좀 줄이기 위해서 좀 평평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이게. 이걸 평평하게 하기 위해서 쓰다 보니까 얘하고 얘 부분이 나중에 요 ACL하고 이 DCL이 나중에 고조파를 억제하는 그런 그 억제 요소가 또 됩니다. 그래서 인버터에서는 나중에 보시면 이 ACL 용량들을 달아줌으로 인해 가지고 인버터에서 발생하는 고조파를 줄여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뭐냐면 얘가 너무 많아지면 얘에 의해서 전압강화가 생깁니다. 왜냐면 저항 성분을 달기 때문에 전압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이쪽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을 얘를 달지를 않습니다. 그게 보통 한 3에서 5% 정도 이상은 달지를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메이커에 보시면은 DCL 용량하고 ACL 용량 선정하는 방법들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찾아보시면 되고요. 여기 책에 나와 있는 이제 고조파를 포함하지 않은 부분, 포함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책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고 또 보완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32페이지 보시면 이제 고조파를 포함한 파형하고 포함하지 않은 파형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제 포함한 파형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파형이 나오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요거를 분해를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정연파 부분에 대한 파형들을 각각의 분해를 해서 보실 수가 있다. 이걸 이제 분해하는 파형을 이제 푸리에 급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푸리에 급수를 통해서 하는데 푸리에라는 사람이 이제 기계의 학자입니다. 기계의 학자가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이제 전기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중간에 보시면 고조파는 통상 제5조파라든가 7조파라는 식으로 불려지고 있는데 이것은 기본 주파수의 5배라든가 7배의 주파수를 지닌 것을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3조파 이상의 홀수차 고조파가 현저한 것이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단상 설비를 많이 쓰다 보면 3579 같은 이런 고조파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만 줄여도 왜냐면 크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3579가 크니까 그런 것들만 줄여도 전체적으로 영향을 줄여줄 수가 있다. 우리가 단상을 안 쓰고 육상을 쓰면 더 좋은데 문제는 돈이죠. 왜냐면 2개를 써야 될 걸 6개를 써야 되니까. 12상은 어떻게 하냐. 이걸 병렬로 연결한 겁니다. 사실상은. 그 뭐냐면은 이거를 하는 게 뭐냐면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지금 이 하는 부분이. 근데 12상은 요거를 초포를 더 한 번씩 더 준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완만하겠죠? 정연파에 가깝게 스텝 바이 스텝이 아니라 계단파가 아니라 약간의 정연파에 가까운 부분은 펄스를 더 많이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되겠죠. 종래의 고조파에 의한 장애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근년에는 사이리스트 변환기의 눈부신 발달에 의해서 돼서 고조파에 대한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조파에 대한 것들이 대두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책에 있는 내용들은 한 번씩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 이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의를 하시면 문의를 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거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수치를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그걸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VTHD. TH가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 이게 뭐냐면 종합 고조파. 이게 종합이죠. 고조파 외형률. 얼마나 찌그러졌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수치를 나타나게 됩니다. V가 붙으면 볼테이지가 얼마나 찌그러졌냐. I가 붙으면 I가 얼마나 찌그러졌느냐를 가지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아까처럼 얘 계산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 THD는요. 기본파 분해, I1 분해, 루트를 씌웁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신 최소 자성법이라는 그런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계산을 하실 때는요. 각각의 성분을 분해를 한 다음에 자성을 하면은 정확하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본파분에 얼마나 찌그러졌냐면 기본파에 얼마나 다른 고조파가 포함이 됐는지를 보면 될 거 아닙니까? 왜냐면 뭐분의 뭐 곱하기 100 아닙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부분에서 얼마만큼이 찌그러졌는지를 곱해가지고 100을 하면은 그게 얼마나 찌그러졌는지 율로, 이게 지금 외형률이라고 돼 있죠? 수용률, 부등률, 부하율을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율을 곱할 때는 어떻게? 100%가 붙는다. 얘도 100%가 붙습니다, 이 뒤에다. 근데 여기에 대한 부분이 뭐냐? I2, 2고조파의 자성, 플러스 I3, 3고조파의 자성, I4, 4고조파의 자성, I5, 그리고 땅땅땅 IN의 자성. 각 고조파 성분의 자성을 한 다음에 루트를 씌운 거를 하게 되면 그게 여기 나왔던 그 외형률 부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파가 얼마나, 기본파가 여기 이만큼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고조파들이 얼마나 들었냐. 그러면 요거를 요렇게 다 갖다 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갖다 넣으면은, 전체분의 이 부분이 얼마만큼 찌그러졌는지 아실 수가 있죠. 그렇게 지금 이걸 계산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측정해 보면은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변압기 2차 측에서 발생하는 이 정류 장치에 얘를 전류원으로 항상 계산을 합니다. 전류원으로. 그러다 보니까 ITHD는 외형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면 파형이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 지금 전류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찌그러지죠. 실질적으로. 근데 전압은 그렇게 안 찌그러집니다. 전압은 큰 변동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류는 이렇게 많이 찌그러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류 고조파, 얘가 전류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전류원이 되기 때문에 보통
뭐 한 30%에서 40% 정도는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0%에서 40% 정도 찌그러진 전류를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류는. 하지만 전압은 한 1%에서 1.5에서 한 3% 정도 조금밖에 안 찌그러진 전압을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나중에 이걸 가지고 직렬공질, 병렬공질을 하면 여기다 콘덴서를 답니다. 이렇게 콘덴서를 달아가지고 그림을 그립니다. 왜냐면 여기 다른 부하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부하들은 L 성분입니다. L은 뭐라고 그랬죠? 아까 저항이라고 그랬죠? 저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된 우리가 이렇게 쓰지만 실질적으로 유출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유출되는 게 이쪽으로 갈까요? 이쪽으로 갈까요? 이쪽으로 갈까요? 약한 놈한테 가겠죠. 콘덴서가 제일 약하니까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변압기 같은 거 용량 크지 않습니까? 리액터도 크고. 여기 부하 설비들도 보면 케이블이 있죠. 그 다음에 전동기 있죠. 이런 부분들 다 부하들이 크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 어떻게 되냐? C 성분밖에 없습니다. 요걸 이제 또 설명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 XL 성분이 있고 XC 성분인데 XL은 어떻게 되죠? JXL로 되지만 XC는 JXC분의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XL 성분은 고조파가 5고조파다 그러면 곱하기 5를 하면 됩니다. 근데 얘는 어떻게 밑에 5로 가지 않습니까? 5분의 1로 줄어들죠? 얘가 5배가 임피던스가 커지는 대신에 얘는 5배가 5분의 1이니까 5분의 1로 임피던스가 줄어듭니다. 그건 뭐냐면 얘는 C 성분이니까 얘들은 임피던스 성분이 커지는 반면에 얘는 임피던스 성분이 줄어드니까 요거에서 이쪽으로 고주파들이 자꾸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 남는 부분은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임피던스도 여러분들 아시죠? 고주파를 보실 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임피던스가 이렇게 우리 C 성분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고주파가 들어가는구나. 이거를 이제 회로로 항상 하면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이다. 그럼 그림을 그리면 1번을 전류원으로 해가지고 2번은 여기 변압기를 그리고 3번을 콘덴서를 그린다. 이렇게 그려놓았다라고 보면은 여기서 발생된 부분이 여기로 갈까요? 여기로 갈까요? 가긴 갑니다. 둘 다. 안 갈 수가 없습니다. 회로가 병렬이기 때문에. 여기 1로 갔다. 그럼 여기 99가 간다는 얘기죠. 여기 100이라는 게 발생하면은. 왜냐면 여기는 임피던스가 커지니까. LA에서. 여기는 임피던스가 줄어드니까 이쪽으로 더 많이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이제 책에 보시면 그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고조파에서 발생된 게 변압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고 케이블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전동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고 콘덴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그림을 하나 그려놓으시고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원리를 이해하고 접근하시면 이 안에 내용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조금 이따 그 안의 내용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이 뭐다? 외형률이다. 얼마나 찌그러졌느냐.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기준이 없습니다. IEEE 519-1986인가 1992인가 이게 계속 개정이 되게 1992로 제가 알고 있는데 519-1992에 보시면 이런 기준들이 나와 있습니다. 전류에 대해서. 근데 거기서는 또 TDD라는 걸 씁니다. 토탈 디맨드 디스토션 해가지고. 약간 용어는 틀린데 이건 뭐냐면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 지금 측정한 값. 계속 변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부하가 변동이 되니까 지금 찍어놨는데 30%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조금 이따 찍었더니 10%가 나옵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얼마나 외형률이 됐는지를 따지는 거고 토탈 디맨드 디스토션은 변압기 용량이 풀부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가 얼마만큼 변동이 될 것인지 기준을 가지고 바꾸는 겁니다. 기준만 틀린 것 뿐입니다. 그래서 TDD는 아마 물어보지는 않을 겁니다. 시험 문제에서. THD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산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등가 방해 전류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걸 잠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고주파는 이 안에서는 몇 페이지 안 되지만 시험 빈도가 높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나중에 가서도 이 부분이 시험 빈도수가 높으니까 이 부분을 많이 알아두시면 좀 더 힘들게 알아두시면 나중에 실제 시험에서 뭐 25점짜리로 나왔다 그러면 남들보다 1, 2점을 더 맞기 위해서 이런 그림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써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전압 외형률 같은 경우는 보통 한정 기준이 66kV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66%까지는 3% 외형률. 이 3% 외형률이 바로 VTHD를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전압 외형률이라고 돼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 쓰실 때는 VTHD, 전압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 해가지고 VTHD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THD라는 용어가 나왔을 때 이게 뭐라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되죠. 제가 그런 것들을 몇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전력계통공학에서 배우실 때 기준 모선, 그 다음에 슬랙 모선, 스윙 모선, 이건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물어보면 모르겠다. 나는 기준 모선밖에 모르겠다. 그러면 답을 못 쓰는 거겠죠. 등가 임피던스. 뭐 있죠? 또 임피던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들. 나중에 이런 부분들을 또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또. 여기 이제 등가 방해 전류라는 게 나옵니다. EDC. 이퀴벌런트. 이것도 10점짜리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퀴벌런트 방해. 디스터버션. 암페어. EDA라고 하는데 등가 방해 전류를 3.8A라고 이렇게 돼 있죠. 딱 154 이상에서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표에서 보셔야 될 게 66kV 이하에 대해서는 전압 외형률을 3%까지도 봐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약간의 변동이 있어도 더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154 이상에 대해서는 1.5%까지만 봐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한정 기준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근데 ITHD는 기준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IEEE 519에 있는 그 기준에다가 우리가 쓰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기준이 없다 보니까. 등가 방해 전류는 요거는 이제 3.8A가 있다. 요런 정도만 알고 계시고, 요거 이제 관연도에 10점짜리로 나왔던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는 참조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고조파 발생 기기가 뭐냐? 고조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고조파 개요, 원인, 문제점, 원인이 생긴 문제점이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대책.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워드별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원인은 뭔지, 개요는 뭔지 설명드렸고, 원인이 이제 책에 보시면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페이지 533페이지. 사이리스터 등의 반도체를 사용한 기기에 의한 것. 사이리스터 다 쓰지 않습니까? 요즘 안 쓰는 설비가 어디 있나요? 그게 바로 정류기 변환기가 들어가는 것들. 다 들어가 있죠? 컴퓨터, 그 다음에 형광등. 웬만한 전자기기 안에는 다 사이리스터 설비가 들어있지 않나요? 아크로 등의 비선형부하 특성을 지닌 기기에 의한 것. 아까처럼 아크로나 전기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지면서 플리커만이 생기는 게 아니라 고조파도 생깁니다. 그 고조파도 억제를 하기 위해서 아까 전압변동에 의한 무효전력을 투입을 하게 되면 전압변동만 보상을 하는 게 아니라 고조파도 억제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변압기, 회전기 등의 자기포화 등에 의한 것. 형광등, TV 등의 기구. 이게 다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3번이나 2번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거죠. 1번이나 4번 같은 게 일반적인 그 정류장치에 의한 것들이라고 하면은 2번, 3번은 이제 다른 내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으시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사이리스를 이용한 대형 변환기 및 아크로의 대용량화가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전기로나 아크로 같은 경우는 지금 크게 용량을 썼을 때 고조파가 많이 발생하니까 그 고조파를 저감하기 위해서 SVC 같은 그런 설비들 아니면 고조파 억제 장치들을 씁니다. 지금 고조파 억제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어떻게 하냐. 나중에 보시면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수능 변리 P 델타 키워드를 대책하면 이게 나와야 됩니다. 일단 이게 뭐냐. 수능 변리 P 델타 이제 다음에는 이제 제가 얘기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든 키워드를 생각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만들었던 키워드를 여러분들 외워가지고 거기다 넣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수동 필터, 능동 필터, 변환장치 다펄스와 지금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니까 다펄스와 리액터 설치, PWM 방식, 델타 결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이따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뒤에 경감대책이 뒤에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미리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수동 필터는 뭐냐? 아까처럼 여기 설비가 있고 여기 변압기가 있고 여기 콘덴서가 있다. 그럼 여기서 유출된 부분이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간다고 그랬는데 이쪽으로는 부분에 관련된 부분을 이제 옆에다가 수동 LC 필터를 다는 겁니다. L과 C에 대한 것들을 달아가지고
이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이쪽으로 흡수를 하는 겁니다. 수동 필터는 자기가 흡수를 하는 겁니다. 필터니까. 여기다 리액터를 달면 막아줍니다. 왜? L 성분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여기 C 성분에 대해서.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면 콘덴서 앞에다 다 리액터를 달라고 하는 부분이 고주파가 들어오지 말라고 막는 겁니다, 이거는. 이거는 필터용으로 막는 게 아니라, 여기 쓰여지는 이 L은 필터용이 아니라, 여기 쓰는 L은 억제용이고, 여기에 LC를 조합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끌어들이는 게 이게 수동 필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능동 필터는 능동이니까 액티브입니다. 얘는 패시브고, 패시브는 수동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니까 얘는 딱 고정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딱. 뭐 3고조파형 필터, 5고조파형 필터, 7고조파형 필터, 이런 식으로 딱딱 설계되어 있는 그 계통 내에서 그 임피던스에 맞게끔 설계가 돼서 3고조파가 생기면 3고조파는 이쪽으로만 들어옵니다. 이걸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고조파가 있는데 3고조파 성분 임피던스가 작은 부분, 5고조파 부분이 임피던스가 작은 부분,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이 구덩이가 있으니까 이때는 이렇게 빨아들여지겠죠? 그게 이제 3고조파 영역에 맞춰져 있으면 그게 요 영역이니까 그때는 여기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그냥. 이해하기 쉽게끔, 원래 사실은 이렇게 그리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끔 그리면은. 그럼 그 능동 필터는 고조파가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발생한다. 그러면 능동 필터에서는 어떻게 하냐? 이걸 똑같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겁니다. 똑같이. 순차적으로. 빨리 발생을 해서 개통에다 쏴주면은 얘가 어떻게 될까요? 소고가 되니까 여기서는. 요런 성분밖에 안 나오겠죠? 근데 이게 완벽하게 맞아들일 수가 없는 게 발생되는 걸 우리가 계측해서 역고조파를 바로 발생을 시키려면 시간 제한이 발생합니다, 요게. 여기 약간의 시간 제한. 제가 약간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시간 제한을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능동 필터 같은 경우는 얼마나 소금성이 좋은지 그게 문제가 되죠. 그리고 또 뭐냐면 능동 필터는 고압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소자를 왜냐면은 얘도 능동 필터도 뭐냐면 고조파입니다. 고조파를 발생시키는 거니까 고조파를 발생시키는 장비에다 보니까 SCR이라든가 다이오드는 안 쓰고요. SCR, 사이리스, 이게 사이리스죠. IGBT를 통해서 거꾸로 얘를 막 빈번하게 아까 얘기했던 이상이라든가 육상이 발생되고 나면은 거기서 남는 찌꺼기가 고조파라고 말씀드렸죠. 얘도 그걸 발생시키는 겁니다. 빨리 발생시키는데 그 소자들이 IGBT 같은 경우는 용량이 이제 작고 크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소자를. 그러다 보니까 얘를 고압을 못 만듭니다. 근데 얘는 저압용이라는 얘기죠, 다. 고압에는 어떻게 쓰느냐? 변압기를 통해서 여기다 액티브 필터를 AF라고 했는데 A/F라고. 거꾸로 투입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위상 제한 발생하고 시간 제한이 발생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보상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고압에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냥 만들어서 쓰는 것 뿐입니다. 다 변압기로. 변환 장치 다 펄스 아까 설명을 드렸죠. 2상보단 6상, 6상보단 12상. 리액터 설치. 여기 지금 리액터 설치하게 되면 들어오는 부분 줄여주죠, 임피던스가. 얘는 XL이라고 그랬는데 얘는 뭐라고요? JXC분의 1이다. JXL이니까 5고조파다 그러면 5배가 임피던스가 커지는데 얘는 5분의 1로 줄어든다. 그 얘기입니다. 리액터를 설치함으로 인해가지고 여기다 리액터를 설치함으로 인해가지고 얘 임피던스를 더 보상을 해주니까 이쪽으로 고조파가 못 들어올 거 아닙니까? PWM 방식, 펄스 위드스 메도드. 뭐냐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걸 크기로만 조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크기로만 이렇게 자르는데 적분을 하는데 크기로만 자르는 게 아니라 크기로 자르는 건 이게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데 이 크기가 다 틀려지니까 이걸 PAM이라고 합니다. 앰플리티드로 모듈레이션 하는 걸. 이게 펄스 위드스 모듈레이션 해가지고 펄스를 간격으로 위드스 간격으로 이게 모듈레이션인가? 모듈레이션. 요거는 제가 좀 헷갈리는데 펄스 PWM 이렇게 하게 되면 간격으로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간격. 똑같은 크기인데 간격을 이렇게 더 크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 양이. 얘 양이 이렇게 합해지면 요걸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요걸 갖다 집어넣으면 얘 양이 더 많으니까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간격을 좀 더 늘려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간격을 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크기가 늘어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위드스, 간격으로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보다는. 이거는 이렇게 되게 되면 이 크기들이 늘려지니까 변동이 생기는데 얘는 크기를 늘리는 게 아니라 크기는 일정한 상태에서 이 옆으로만 늘리는 거니까요. 델타 결선은 뭐냐? 3고조파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서 보시면은요. 고조파에서는 정상, 역상, 영상, 임피던스를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대책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델타 결선에서는 삼고조파가 순환이 돼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한전 같은 경우는 Y 해놓고 델타 결선을 쓰죠. 이렇게. 삼권선 변압기를 쓰죠. 여기 접지하고 여기 접지를 합니다. 근데 여기를 접지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한전이 여기 유효 접지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접지를 해야 됩니다. 그럼 왜 22900 변압기는 왜 1차 측을 델타로 쓰느냐? 거기도 유효 접지인데 거기 선로 부분이 다중 접지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는 Y를 안 써도 됩니다. 그지? 근데 1호사 같은 경우는 유효 접지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플로팅 접지를 해서 쓰죠. 여기다 어떻게 하냐? DS를 하나 달아놓고 여기다 피레기를 달아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플로팅을 해서 씁니다. 유효 접지를 만들고 싶으면 옛날에 이걸 투입을 해서 접지 방식을 직접 접지로 이렇게 만들어서 썼었습니다. 지금도 일부 지역에서 넣었다 뺐다 하면서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거의 안 하죠. 이거를 다 DS를 제껴놓고 쓰죠. 근데 이게 그냥 규정이 되다 보니까 수용가들도 이렇게 1호사는 이렇게 무조건 제작을 합니다. 근데 투입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 이걸 투입하면 문제가 되냐면 외부에서 지락사고 나면요. 그 지락줄기가 이렇게 타고 들어옵니다. 그럼 여기 떨어져 버리죠. 외부 사고 시에도 그 회사는 정전이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투입을 안 합니다. 델타 결선에서는 여기서 지금 고조파가 3고조파가 연결이 돼서 올라갑니다. 이걸 이제 그 정상분하고 역상분하고 이제 회로로 그리면 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고 조금 더 이제 들어가다 보면 그런 회로도 그리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정상분하고 역상분은 거의 같습니다. 나중에 아시면은 영상분이 차이가 나는데 영상분이 보통 정상분보다 큽니다. 그래서 케이블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그 선로 정수라든가 그런 쪽에서 배우셨던 게 몇 배 정도? 한 3배에서 4배 정도 크다라고 말씀드렸죠. 나중에 보시면 뭐 거기 4.6 나오지 않을까요? 거기 4.6 미리 헨리 포 킬로미터 나왔던 그 부분이 자기 영상 임피던스가 그렇게 나오죠.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보셔도 된다는 얘기죠. 이제 고조파에 대한 억제 대책에서 보시면 나중에 이제 변환 장치의 다편수인데 요거까지 설명드리고 고조파까지 설명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을 플러스, 역상을 마이너스, 영상을 제로라고 합니다. 숫자로 따지면 1, 2, 3. 3고조파가 영상입니다. 4, 5, 6, 7, 8, 9, 10, 11, 12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분류를 하면은. 그럼 정상분은 어떻게 되냐? 정상분 회전이 어떻게 되죠? R상, S상, T상 이게 정상분이죠. 정상분 방향이 어떻게 되나? 이게 정상분 방향입니다. 우리나라는 이걸 그림을 반대로 그려놓는데 이게 맞습니다. 왜냐? R상을 기준으로 S상이 그 다음에 오니까 12시를 기준으로 해서 12시가 변동이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그러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이렇게. R상 다음에 S상이 옵니다. 이거는 틀립니다. 왜 기준이 바뀌어집니까? 이렇게. 기준을 하나로 놔두고 12시를 기준으로 얘 다음에 이것도 맞죠? R상 다음에 S상 옵니다. 그건 기준을 반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면 나는 R상이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는 기준, 이쪽으로 가는 기준으로 본 거고 우리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 R상 다음에 S상이 오려면 어떻게 되죠? 이쪽 기준으로 이렇게 가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실 때는 이 반시계 방향으로 해석을 하셔야지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계산상으로. 나중에 계산을 하시다 보면. 역상은 어떻게 되죠? R상, S상, T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가는 게. 그럼 왜냐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스톱 돌릴 때 오른쪽부터 돌립니다. 외국 사람들 포카 돌릴 때 왼쪽부터 돌립니다. 걔네는 기준이 왼손잡이가 많으니까 왼손부터 돌리는 게 편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돌리든 상관없죠. 하지만 이제 기준을 어떻게 두고 해석하느냐가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영상 부분은 어떻게 그리죠? 이렇게. 나중에 보시다 보면 삼고조파 같은 경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R상, S상, T상 이렇게 120도가 차이가 나죠. 이걸 다 분해를 해보더라도 여기 이렇게 날아서 S상 부분이 이렇게 옵니다. 지금 이렇게 기준으로 T상 부분은 또 어떻게 올까요? 여기니까 T상 부분이 이렇게 오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합쳐진 게 여기 있다고 보면은 R상의 삼고조파가 어떻게 되죠? 하나, 둘, 또 되죠. 하나, 둘. 근데 여기서도 또 하나, 둘. 여기서도 또 하나, 둘 하면은 요 위상이 3개죠. 여기도 3개죠. 여기도 3개죠. 근데 요것도 3개죠. 120도 차이가 나면 얘가 위상이 같아집니다.
이 세 개가 맞췄을 때 얘 R상에도 이게 오고 S상에도 이 S상이 여기서도 이렇게 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또 T상에서도 여기 세 번째 이렇게 온다는 얘기입니다. 시작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S상에서 한 번 더 생기고 T상에서는 S상이 한 번 더 생기고 T상이 한 번 생기죠. 그럼 영상분이 어떻게 될까요? 결론적으로 다 보면 여기서는 항상 세 번이 합해진다. 세 배가. 그게 우리가 이렇게 보는 이 스칼라 양이니까 이 세 배가 합해지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이게 R상, S상, T상 하게 되면은 각각은 얘는 발생만 합니다. 발생만 하는데 어떻게 되죠? 이게 돌아오는 이 N상에서는 이게 합해지지 않습니까? 얘가 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 둘, 세 개가 합해지니까 이 N상에는 이런 그 영상분 고조파가 합해져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줄여주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또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줄여주기 위한 방법들이 제철 공장 같은 거 어떻게 하냐면 그 지하철 공장 같은 경우 델타, Y를 이렇게 변화하게 씁니다. 여기 부하를 쓰고 여기 부하를 씁니다. 철도 같은 것도 이렇게 씁니다. 철도 같은 것도 이렇게 쓰는데 어떻게 쓰냐? 철도는 델타 해가지고 여기다 상선을 겁니다. 상선이라는 부분이 지금 여기 앞에도 철도 다니죠? 여기 펜타그래프 해가지고 이렇게 해고 해가지고 N선이 뭐냐? 레일이죠, 레일. 그리고 여기 Y를 해가지고 하선 쪽으로 해가지고 어디가 걷냐? 여기 레일이 걸려있고, 철도가 걸려있고, 여기 하선에다가 이렇게 건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 하나 걸어서 상선 걸려서 이렇게 돌아오고, 하나는 걸어서 이렇게 해서 돌아오고,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그럼 부하 같이 걸려있죠? 얘를 이렇게 해서 DC 설비를, 여기 DC 설비를 달아서 씁니다, 이렇게 DC를. 상선, 하선을. 근데 물론 이제 철쪽은 좀 틀려지는 게 세 개가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서울을 기점으로 봤을 때 철도청 소속, 서울시 지하철공사 소속, 도시철도공사 소속 해가지고 걔가 조금씩 틀려집니다. 철도청은 지상에 나와 있는 부분이 철도청입니다. 똑같은 1호선도 서울역을 나와서 지금 영등포역으로 오는 구간은 철도청 소속입니다. 지상에 있으니까. 거기는 왜냐면 AC로 구동을 합니다. 전원이 틀려집니다. AC, AT, BT 방식으로 해가지고 구성이 되고 지하철이 땅속으로 들어가면 DC로 바뀌어집니다. AC, DC 틀려지니까 거기는 서울시 지하철공사 소속이 됩니다. 1호선부터 4호선까지. 그 다음 5호선부터 이제 9호선까지는 이제 그 도시철도공사가 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변동폭이 틀려지는데 여기에 아크로 변동부하를 쓰는데 이걸 왜 쓰느냐? 여기 5고저파가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 7고저파가 발생을 했습니다. 좀 작게. 여기도 5고저파가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도 7고저파가 발생을 했습니다. 유출돼서 이쪽으로 올라가겠죠? 똑같은 양이. 근데 얘는 위상이 어떻게 됩니까? 같죠? 얘는 위상이 어떻게 되죠? 30도가 틀어집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5고저파가 이렇게 있었고 5고저파가 이렇게 있었는데 얘가 30도가 틀어진다면서요. 이쪽에서는 30도가 틀어집니다. 이거를 얘는 이렇게 나오는데 30도가 틀어진데 5고저파는 어떻게 되죠? 역상입니다. 역상은 방향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역상은 이렇게 되죠. 방향이. 근데 고조파는 뭐라고요? 5고조파니까 30도 틀어졌으니까 얘는 150도 틀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럼 여기 30도 틀어졌는데 150도 이렇게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이렇게 나오죠. 5고조파가. 그러면 여기서 이쪽 편에서 봤을 때는 어차피 고조파는 발생하는 건데 여기나 똑같이 발생을 하는데 전원적으로 유출이 될 때 얘 고조파하고 얘 고조파 부분이 여기서 봤을 때는 이 고조파하고 이 고조파가 만나니까 얘 소가가 되죠. 부하량이 똑같다고 그러면은 똑같은 고조파 양이라고 하면은 그럼 여기서 지금 저감 대체가 없어도 이 전원 쪽으로 유출되는 아까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 변압기의 결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쪽으로 유출되는 이 양을 줄여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럼 7고조파를 한번 볼까요? 7고조파를 크기는 더 줄어들어야 되겠죠. 왜냐면 7고조파니까 5고조파보다 7고조파가 있는데 7고조파는 어떻게 되죠? 여기 보시면은 정상분입니다. 30도가 틀어졌는데 30도가 이렇게 틀어졌습니다. 틀어진 부분 똑같아야 되겠죠. 이렇게 델타니까 30도가 이렇게 틀어졌는데 7고조파니까 7고조파 곱하기 30도를 틀어졌으니까 210도가 되겠죠. 근데 방향이 뭐라고요? 반대 방향이죠. 이렇게 반대 방향. 얘는 정상분이었으니까 이쪽 방향이었는데 얘가 역상분이었으니까 역상분은 어떻게 된다고 이쪽으로 되는데 정상분은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정상분은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그렇게 됐는데
210도니까 여기 180 플러스 310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이렇게 7고조파가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는 지금 왜 이렇게 결선을 하냐면 5고조파하고 7고조파를 절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선한 겁니다, 이거는. 내용에 이런 게 숨어 있습니다, 다. 왜 제철 쪽에 가면은, 제철 쪽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델타 해가지고 여기 정유기용 부하 쓰고 여기다 델타 Y 쓰고 정유기용 부하 쓰고 여기 5천이다. 그럼 여기 또 가서 여기다 델타 Y 해가지고 이렇게 부하들을 같이 쌍으로 해서 씁니다. 2차 측은 병렬 용전은 아닌데 1차 측에서 봤을 때는 똑같은 부하를 똑같이 쓰는데 왜 변압기의 결선은 틀리게 쓰느냐? 이거는 이쪽에 발생하는 고조파를 저감하기 위해서 아예 설계 단계에서 설계를 한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건 이제 실무적인 부분이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험에 그렇게 도움을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해봤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책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고조파가 기계에 주는 영향, 콘덴서 및 리액터. 이게 나중에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외우실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림을 가지고 외우십시오. 그림을. 어떻게? 딱 그림을 하나를 그리는 겁니다. 변압기가 있고 여기에 사이리스터가 있고 여기에 고조파를 발생시키는 장치가 있죠. 그러면 여기 뭐가 있죠? 콘덴서가 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케이블이 있고 여기다 전동전 하나 그려놨습니다. 그럼 이 그림만 알고 계시면 여기 내용이 다 나옵니다. 콘덴서 및 리액터, 고조파 전류에 대한 회로 임피던스가 공진현상 등으로 해가지고 이 콘덴서 및 리액터에는 과다한 전류가 흘러가지고 과열 및 소선이 진동. 거의 보면 과열, 소선, 진동이라는 키워드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죠. 변압기 어떻게 되죠? 변압기 쪽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적인 왜곡 현상. 아까 소음 발생. 또 이제 철선 동선의 증가. 이런 부분들을 앞에 고조파 발생의 원리에 대해서 자기 부분에 대한 특성을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자기 특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됩니다. 그런 내용을 이해를 하셨다가. 유조변경이 어떻게 될까요? 토크의 발생으로 해가지고 철선, 동선, 손실이 증가한다. 케이블 어떻게 된다? 3상 4선식 회로의 중성선의 고조파 전류가 흐름에 따라 중성선이 과열이 된다. 뭐라고요? 과열, 소손, 진동. 이 키워드만 갖다가 붙이시면 됩니다. 여기다. 안 되면 이 그림 그려놓고 여러분들 여기 있는 순서적으로 그냥 갖다 쓰시고 이 말만 적당히 갖다 쓰시면 된다는 얘기죠. 잘 모르실 때는 키워드만 알고 계시면. 형광등 어떻게 되죠? 과열, 소손, 통신선, 잡음 발생, 전력량계, 소선, 계전기, 오브 동작, 음향기기, 전력 퀴즈 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이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확대 해석해가지고 이해해서 쓰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해만 하면 됩니다. 왜 고조파가 발생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생기는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는데 키워드는 뭐다? 과열, 소선, 진동이다. 이것만 갖다가 쓰시면은 이런 그 영향 부분에 대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대체 뭐라고요? 수능 변리 P 델타. 수동 필터, 능동 필터, 변환장치 답혈사, 리액터 설치, PWM 방식, 델타 길선 이렇게 6개를 써주시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이제 그림을 그려주시고 설명을 해주시고 좀 더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을 이제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534페이지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하면 알아갔다. 이거 뭐냐? 경감 대체. 고조파 장애 예방을 하는 건 어떻게 하다? 예방을 하기 위해서 직렬액들을 삽입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콘덴서 쪽이니까. 공진현상을 회피하기 위해서 리액터를 달면은 공진현상이 회피가 되니까. 개통에서의 대체. 이거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사실 그 고조파 대책도 보시면 발전소에서의 대체, 변전소에 대해서 대체, 그리고 수용가 측에서의 대체.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써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차를 정의할 때 목차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개통에서의 대책은 정류 상세 증자. 아까 변환기 답벌서 나왔죠. 이것들을 해주실 때 대책에서 여기서 이건 수용가 측에서의 대책입니다. 변전소 측의 대책, 발전소의 대책 해가지고 더 세부적으로 써주시면 더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겠죠. 과대한 이상제의 회피, 교류 필터의 설치, 기기 측의 장애 방지 대책으로서 이런 식으로 나눠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설비 측의 정수를 변경하여 유입 고조파를 저감시킨다. 기기 자체 고조파 내량을 강화한다. 그건 뭐냐? 변압기 같은 K팩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 변압기 열적인 부분입니다. 그 K팩터가 1이 있고 7이 있고 13이 있고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은 7이 있으면 더 열적인 부분에 대해서 강한 겁니다. 13이 있으면은 열적인 부분에 대해서 강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했냐? 고조파도 아까 뭐라고요? 고조파가 들어오면은 주파수가 높으니까 여기서 지금 발생하는 자석이 더 많이 발생할 겁니까? 왜곡 현상이 더 많이 생긴다는 얘기죠. 왜냐면
이렇게 하나에서 생기는 철심에 의해서 여기 생기는데 이게 이렇게 이그러지거나 그러면 여기서 지금 자석이 들어갔다 말았다 하면 여기 지금 히스테리시스 곡선이 있을 텐데 반학기에 이렇게 히스테리시스 곡선이 이렇게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일그러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손실도 더 많이 생기고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그거를 이제 견딜 수 있게끔 얘가 철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튼튼한 걸 만든 겁니다. 견디게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가격이 더 비싸지죠. 그 K팩터도 계산하는 수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문제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실무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하는데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료를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시 쉬었다가 좀 많이 했는데 다음엔 역류계산입니다. 역류계산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역류계산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